네, 저희는 이제 기술과학 전문 뉴미디어 하이젠버그를 운영하고 있는 권순영입니다. 아마 앞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다 이제 회사 이름만 들어도 아실 텐데 저희는 모를 것 같아가지고 우선 저희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기술에 관심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과학기술 뉴미디어를 이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여기 엔비디아 관련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 이제 딥테크 기업들과 다양한 협업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작년에는 삼성전자에서 진행했던 이제 실리콘밸리 행사라든가 올해는 CES 행사 등 다양한 것들에 참여해서 기술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68만 명 정도 되고 80번 이상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를 잠깐 간단하게 자기 PR을 드리자면 저희가 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AWS랑도 있고 최근에는 SK그룹이랑도 하고 있고 스타트업으로 따진다면 큐리오사라든가 리벨리온 등 잘 나가는 좋은 스타트업들과도 많은 협업을 했는데 여기 이제 반도체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PR 먼저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어드벤텍 보고 연락했다고 메일 주시면 저희 패키지에서 20% 할인가로 광고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맨 왼쪽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 썼던 책인 반도체 대전략이 있는데 여기 반도체 관계자분들 계시니까 한 번쯤 구입해 주시면 제 하반기 지갑이 조금 부족해질 것 같아가지고 많은 구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반도체 소재를 전공했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소재를 전공했었고 이 중에서도 패키지 소재를 연구를 했었는데 연구를 하다가 제가 만화를 되게 좋아해요. 드래곤볼을 정말 좋아하는데 일을 하다가 취미로 드래곤볼 영상을 어느 걸로 봤습니다. 드래곤볼 결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올려봤는데 갑자기 이게 조회수가 100만 넘게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100만에서 끝난 게 아니라 400만까지 쭉쭉 올라오길래 이거 재밌다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좀 해피엔딩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업병이 들어가지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소주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고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 나쁜 기회였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터졌었죠. 아무튼 2019년 반도체 수출 규제가 발효함으로써 당시에 제가 하필이면 그때 반도체 소재 국산화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내식당 가면 TV 켜놓잖아요. 선배님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분명히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산 소재 쓰면서 연구를 했는데 뉴스에서는 국산화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쟤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싶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들이 현업자분들의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거의 대부분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수호주도 됐지만 이 사업은 이제 많은 돈을 말아먹고 망하게 되었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여기 썼던 돈을 그냥 엔비디아에 넣었으면 지금 서울에 아파트 하나 샀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그 이후로는 지금 본질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IBM 등 다양한 것들을 참여를 하면서 본질에 집중해서 과학기술의 장벽을 낮춰서 대중들에게 과학기술을 알리는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다시 한 번 더 사업병에 들어서 AI 관련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다시 도전 중에 있고요. 자, 얘기가 길었는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대중들에게 반도체라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다루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딥테크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반도체가 뭔지 물어보면 반도체가 뭔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씨앗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모든 시대가 기술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면 삼성전자에 가장 먼저 방문할 정도로 기술과 굉장히 연결된 시대인데 혹자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반도체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B2B 비즈니스가 많다 보니까 아니 B2B인데 굳이 대중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나? 그냥 우리 반도체 학술 대회에서 아니면 뭐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학회에서 서로 하나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B2B인 ASML도 그렇고 삼성전자 DS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저희 같은 뉴미디어를 이용해서 대중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있었던 이유가 AI 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 AI 붐을 이끌었던 게
오픈 AI잖아요. 근데 이 오픈 AI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대중들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가 B2B 비즈니스지만 결국에는 대중들에 의해서 시장이 지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반도체가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또 재미있게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트렌드의 지금 씨앗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여기 사실 계신 분들이 저는 비전공자분들도 많이 오실 줄 알고 좀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많이 구성을 했는데 전공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3나노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나노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제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인플루언서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소름이 돋는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 나노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후 그 ASML에서 썼던 공식 문장인데 제가 길어서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길다 보니까 0.003mm의 주석 방울을 진공에서 321km 파워로 날려보내고 레이저로 두공 적중시켜서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1초에 5만 번 폭파시켜야 3나노가 나옵니다. 이게 너무 대단한 기술적 성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크리스 밀러라고 이제 치버를 쓴 작가는 이걸 두고 그 어떤 SF 작가도 상상하지 못한 성취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많은 SF 작가들이 그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핸드폰도 상상을 했을 것이고, 근데 그 어떤 SF 작가도 반도체는 상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술적 잠재력이 들어가 있는데 칩스법, 미국 반도체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이게 기술의 중심인 반도체에 너무나 많은 정치 사회적인 것들이 붙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들고 한 정치인분께서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전투사령관이 된다는 표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 사실 모든 것들을 미국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거의 사상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몰아치고 있는 대중규제, 미중관계, 중대한 경고국적.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관세를 4배 이상 불려버리고 기존에는 최첨단 반도체만 규제를 했다면 이제는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를 할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미국은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야, 한국 너희 중국 편 들지 마. 중국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자꾸 그러면 우리가 너희 반도체 안 사줄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은 2032년이 되면 반도체 제조 용량이 0에서 28%, 대한민국은 32%에서 9%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출처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나온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32년이 되면 미국 반도체법이 여파로 미국 반도체 팹이 세계 1위, 203% 이상 증가할 것이고 SK 하이닉스도 여기에 대해서 또 삼성전자도 그렇고 많은 이제 팹들을 지금 찍고 있죠. 그럼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도체 산업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대중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넣어놨고요.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 칩스법을 두고 야, 한국 기술 우리가 다 가져가보고 너희 끝내겠다 라고 인식을 하고 네이버 댓글이든 아니면 유튜브 댓글이든 욕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미국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런 칩스법을 제정을 한 거고요. 혹자는 실제로 제 이제 선배님들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삼성전자 DS에 다니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데 초격차를 달성했는데 우리가 조금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과거를 보면 현재를 좀 알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잘 아시네요. 사실 제가 이 강연 자료를 지난주에 SK그룹 경력직 강연에서 썼는데 아무도 못 맞추셨거든요. 역시 다르네요. 소니의 이제 CEO였던 모리타 아키오입니다. 대표이사로 이제 타임즈에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이 되었죠. 이분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한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인들아, 내가 경영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가르쳐주마.
물론 미국이 이것 때문에 제재를 건 건 아니었지만 이 이후에 세 번의 이제 대일 반도체 협정을 강요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반도체 경쟁력은 그 협정과 동시에 완전히 수직 추락해버렸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한국의 이병철이 HP랑 인텔의 견학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견학 왔던 이병철을 환영하면서 D램 기술을 전수해줬죠. 여기 보시면 초록색 선이 이제 대한민국인데요. 대일 수출 협정을 이제 강요했던 시기랑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서 우리나라로 올라가고 일본은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죠. 크리스 밀러라는 미국인 작가가 칩워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기술을 미국에 팔면서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에 빠졌던 일본의 대가는 이제 안 좋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대한민국에도 어찌 보면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어찌 보면 좀 기분 나쁜 말이긴 하죠. 미국의 기술을 미국에 팔면서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일본은 아무튼 지난 과거를 돌이켜서 다시 부흥하자고 주요 대기업들이 모여서 라피더스라는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물론 이 라피더스라는 기업이 잘 될 것인지 잘 안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제 공개를 했죠. 이 반도체 가격이 3만에서 4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이유. 젠슨 황도 말했듯이 LLM, 앞서 너무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듯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데 젠슨 황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엔비디아가 다음 성장에 물결이 될 것이고 다음 성장에 물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칩 하나에 거의 5천만 원 돈을 주고 거의 브랜드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가 HBM이라고 너무나 많이 보셨던 익숙한 그림일 것 같아요. 요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한 이제 반도체였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한 7년 전, 8년 전쯤에 여기 들어가는 구리 소재를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HBM이 이렇게 핫해질 것이라고는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HBM이 이렇게 핫해지는 게 새삼 좀 신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D램과 HBM에 대해서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D램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2차로 국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자동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2차로 국도만 해도 정체 현상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자동차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도로도 위로 쌓아야 되고 이제 도로의 간격도 넓혀야 되죠. HBM이 이런 도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HBM 세계 1위가 지금 SK 하이닉스죠. 트렌드포스 기준으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전 세계 1위로 이제 우뚝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삼성전자 메모리,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메모리 점유율이고 오른쪽은 이제 HBM 점유율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제친 적이 없었잖아요. 거의 15%, 20% 정도의 격차를 두고 삼성전자가 앞서 있었으나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위기의식이 일어나고 있죠. 차세대 메모리인 HBM에서 SK하이닉스의 이제 선두주자를 빼앗겨버렸고 이렇게 SK하이닉스에서 이제 HBM을 밀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건 SK하이닉스 공식 오피셜로 일반적인 고성능 컴퓨터보다 메모리 10배 이상 필요로 하고 있고 요게 글자가 날아가는데 가격이 일반적인 메모리보다 5배 이상, 6배 이상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들은 AI를 하려면 이거 HBM을 살 수밖에 없고 HBM을 쓰게 되면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기 때문에 HBM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전 주가가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는 딥테크 채널을 다루고 있지만 어찌 보면 경제랑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보통 과학 채널들은 경제 관련된 광고를 잘 안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투자 같은 곳에서 ETF 광고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지표들도 많이 얘기를 드리고 또 제가 강연 갔을 때 가장 많이 해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지금 무슨 주식 사면 좋냐라고 많이 여쭤보시길래 저희들 안전하게 그냥 큐큐큐 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엔비디아 주식은 949달러, 현재는 1000달러까지 넘어섰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계속 10만 원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HBM 붐을 넘어서 HBM 붐과 함께 20만 원대를 넘어서게 되었죠. 이만큼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의 기대감이 여기에 또 반영이 되어 있다고 감히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AI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AI, 오늘 오전에 나왔던 모든 세션들이 AI고 오후에도 또 AI가 되겠죠. 그만큼 모든 기업들이 AI에 도전하고 있는데 혹자는 이런 말씀들 하세요. 나 이거 거품이다. 이거 20년 전에도 있었던 거다. 닷컴 버블이랑 똑같다. 실제로 시청자분들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기사들, 뉴스 댓글들을 보더라도 생성형 AI는 거품이다. 지금 그냥 이제 AI 안 한다고 하면 기업들에서 주가 떨어지니까 다들 AI를 넣는 거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여기 댓글들을 보면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왜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해보면 이때가 위에 데이트를 보시면 2008년도예요. 2008년도에 쓰여졌던 한 글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분께서 휴대폰은 적어도 이럴 때 바뀌어야 된다고 글을 쓰셨는데 카메라 화질 200만 화소, 2000만 화소, 내장 메모리 700기가, MP3 기능, PMP 기능, 전자사전 기능이 있어야 되고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어야 되고 무선 인터넷이 있어야 되고 액정에 터치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죠? 지금 스마트폰이잖아요. 이거를 미리 예견을 하셨어요. 2008년도에. 이렇게 핸드폰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저거 블러를 해야 되는데 제목은 블러를 안 돼요. 아무튼 베스트테크 1위가 왜 노트북에다가 핸드폰을 받았을지, 베스트테크 2위가 액정 4인치면 그거부터 핸드폰이라 부를 수 없어. 너무 크기 때문에. 3위가 영화나 만화 그만 보라고 했습니다. 딱 2008년도에 올라왔던 스마트폰을 예견한 글을 둔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살벌했죠. 저는 AI도 지금과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요 이후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한창 붐으로 떠오르고 있을 때 그때 2010년도에 테슬라의 CTO였던 잭 스트러스가 그 CNBC였나 BBC랑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자들도 사람들도 전기차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근데 세상은 바뀌게 되었죠. 그만큼 이제 어쩜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결국에는 그때 핫했던 기업들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유망해진다. 그리고 저 역시 AI가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딥러닝 스타트업 보이저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남태성 대표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대표님께서는 그 알토스 벤처스랑 소프트뱅크에 이제 300억 투자를 받으신 대표님이신데 제가 여쭤봤어요. 대표님, AI 이거 버블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버블. 근데 잘 나가는 산업에는 항상 버블이 낍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 옥들의 옥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닷컴 버블 때의 옥들은 누구였을까요? 얘네들이죠. 닷컴 버블 때 옥들은 지금 살아남아서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분명히 스타트업계에서도 AI가 아닌데 AI라고 거짓말 치면서 투자금을 받고 있는 그런 나쁜 스타트업도 있고 그런 곳들은 이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사라지게 될 거지만 살아남은 옥들은 분명히 애플이 그랬고 아마존이 그랬고 구글이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던 것처럼 살아남아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앞에서 이제 바둑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바둑을 넣어가지고 참 좀 공교롭긴 한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만화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거의 오타쿠 수준으로 좋아하는데 요 만화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만화인데 히카루의 바둑이라고 우리나라로는 고스트 바둑왕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만화인데요. 여기에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컴퓨터가 바둑으로 사람 위에 서려면 100년은 걸릴 거라고. 하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15년 만에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세상이 바뀌게 되었죠.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는 바둑을 잘 몰라요. 바둑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수를 아실 것 같아요. 이 수가 저는 바둑을 모르지만 바둑 기사님들 유튜브를 보니까 현대 바둑에 따르면 거의 사용되지 않는 수래요. 이 수의 이름이 휴사쿠의 마늘모라고 한대요. 근데 현대 기사님들은 요거 너무 올드해 이제 안 써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파고가 등장하더니, 원래 알파고 그림이 있었는데 알파고가 등장하더니 이 수를 너무나 잘 쓰는 거예요. 이 수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너희가 못 쓰는 거야 라고 수를 이미 사장되었던 슈사크 마들보를 엄청나게 잘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돌 부장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몰랐는데 이세돌 부장께서 굉장히 창의적인 바둑을 두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창의적인 분께서 알파고와의 1차전 이후에 컴퓨터가 창의적인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못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슈사크의 마늘로 같은 죽은 수조차 살려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창의성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사분들이 바둑을 배우고 계시고요. 네.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사실 PPT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시간을 딱 맞추기 위해서. AI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저는 테슬라도 또 보고 싶어요. 요즘 테슬라 분위기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테슬라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은 주가 때문이겠죠.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그 주주 간담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투자자분들이 야 너무 너희 주식 떨어지는 거 아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전기차를 사러 오인하지 마라. 우리는 AI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오피셜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까지 행보들을 보면 실제로 테슬라는 한 2년 전쯤에 AI 반도체인 기원을 출시를 했고 이걸 통해서 슈퍼컴퓨터인 도조도 만들어냈죠. 얘네들이 이런 걸 만들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쓰지 어렵지만 이제 AI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함인데 얘네들은 특이한 게 라이다라던가 레이더를 빼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논문을 보시면 이제 비전 데이터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걸 테슬라는 입증을 했고 오른쪽으로 보면 이게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키스트의 이제 연구자분들과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조사를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 사람은 두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AI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인공지능이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과 다른 방식으로 도전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자율주행 택시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AI와 관련돼 가지고 BCA 같은 것들도 연결시킴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뇌파를 읽고 판단해주는 이런 부분까지 접목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요 근래 가장 관심 있는 AI 기술을 또 하나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 전 시간 관계상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요 부분인데 이게 흥미로운 이유가 뭐냐면 상용화가 거의 됐기 때문입니다. 2020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제니퍼 버터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었던 기술이 크리스퍼 캐스나인인데 세포 내 DNA 특정 부분을 삭제하거나 삽입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두고 금단의 문이 열렸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였어요. 세포 내의 DNA 특정 부분을 잘라내버리고 워드 프로세서처럼 삽입을 하는 건데 마치 이런 느낌이 강한 거죠. 앞으로 아들 키는 188 해주세요. 얼굴은 차우더처럼 IQ는 130이면 좋겠어요. 얼굴은 한 조거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세상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는데 실제로 뉴스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실험을 통해서 이미 됐고요. 또 이제 유전자까지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치료비는 현재 비쌉니다. 29억 정도로 일반 대중이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도 역시 AI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연세대에서 굉장히 좋은 논문이 한번 나왔습니다. 무려 셀에 등재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 셀의 논문을 등재하신 분이 교수님이 아니라 요 박사과정 학생분이 논문을 내셨어요. 어떻게 내셨냐? 차세대 유전자 가이드를 AI로 설계를 하는데 성공했고 요게 셀에 등재됐고 과기부에서도 이제 계속 특별히 했죠. 일단 제가 인터뷰를 갔을 때도 이제 차세대 유전자 가이드가 정말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 정말로 요 시대가 금방 이제 빠르게 오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AI가 AI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이제 생물학에 접목되고 여러 분야에 접목이 되면서 분야와 분야의 경계 사이에서 아주 혁신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실제로 요 멘트 자체를 제가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것은 한 분과 한 분의 경계에서 나올 것이라고. 저는 대중들을 대할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좀 우수한 분들이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생한테 반도체가 뭐야? 라고 설명을 할 때 좀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거고 이것도 이해 못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이 예측합니다. 근데 헨리 포드가 예전에 자동차를 만들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말을 안 타고 그딴 걸 만들고 있냐고. 그때 헨리 포드가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 만약에 사람들한테 너 뭐 원해?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자동차가 아니라 더 빠른 말이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하는 연구들 그게 뭐가 필요해? 7, 8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TS, 뭐 필요해가 솔더블 연결하고 그냥 와이어로도 충분한데 라고 했지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기술자들은 계속해서 쇼앤프루브를 하면서 끊임없이 열심히 하겠지만 끊임없이 기술을 통해서 좀 증명하고 발전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분명히 진짜 역사적인 변곡점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늘 스마트폰 시대도 그랬고 전기차 시대도 그랬고 더 뒤로 올라간다면 닷컴 버블 때도 그랬죠. 닷코스들에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리를 늘 빼앗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키아는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애플한테 빼앗겼죠.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업체들은 테슬라에게 1등 자리를 내어줬죠. 그리고 2002년과 2022년 시가총액 순위를 보시면 이것도 오래된 자료인데 살아남은 곳이 마이크로소프트 상고밖에 없습니다. 20년 동안 싹 다 바뀌었어요. 아마 10년 뒤에, 20년 뒤가 되면 여기에 2022년에 있는 10개 기업 중에서 한 7, 8개가 바뀌게 되겠죠? 새로운 곳으로. 다음은 아마 오픈 AI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거는 제 꿈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도 감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로 이제 이런 말하면 다들 비웃긴 하시던데 저는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미친놈들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좋은 기술, 좋은 연구 많이 발표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회사에 많은 광고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위에도 멋진 멘트나 썼었는데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렇게 많이 이제 소개를 드리고 어려운 기술들, 어려운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굉장히 바운더리를 낮춰서 좀 요즘 말로 하자면 MZ스럽게 많이 표현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주로 딥테크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이 이제 조금 더 대중들한테 친숙해지고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은 기술, 은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